이번 발전을 통해서 종중 정책의 그 실패, 그러나 180석을 앞세운 그것도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박상환 대표님 토론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조성환 교수님께서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인적 교류를 했는데 지금 뜨는 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아직도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고 전 세계가 치료를 감수를 하면서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게임인데 저는 오늘 중국도 도대체 어떤 나라냐, 중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이제 국가 명분을 걸고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실체가 뭐냐? 중국의 실체는 중국 굉장히 자본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 과거 돈 벌러 많이 갔습니다. 대기업부터 가발이나 무슨 피업 공장도 많이 갔는데 중국은 어떤 나라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클렙토크라시입니다. 클렙토크라시는 도둑놈의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우왕비례함을 계기로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도저히 상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클렙토크라시를 중국말은 쥐엔꾸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이나 홍콩 언론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쥐엔꾸이입니다. 권귀. 끼리끼리 다 해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이대, 홍이대, 부이대라는 말 다 쓰는데 결국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관에 높은 관료들의 자제들이 곧 공산당 빨갱이들 자제고 그들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부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이대나 관이대나 홍이대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부자들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만이면 잡아놓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쭉 5명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네 번째 마윈일 겁니다. 알리바바 마윈이죠. 첫 번째는 바이두의 리엔홍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바이두 하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그래서 쥐락스라는 말을 복사를 이제 동사로도 쓰듯이 네 바이두로만 하면 오늘 검색해봤냐라는 동사로도 쓸 정도로 포털 사이트의 최선두주자입니다. 이 친구 여기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지금 다 실종됐거나 아니면 CEO에서 물러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이두의 리엔홍 같은 사람은 이제 장저민파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파 장저민파가 뒷배인데 시진핑에 대한 댓글을 제때 지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운털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두가 큰 이유가 결국 구글을 시장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바이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건데, 그 봐줬는데, 그냥 뭐, 시진핑한테 잘못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류추안즈라는 사람입니다. 레노버라고 전자 매장 가면 PC 보셨을 겁니다. 멘시안이라고 하는데, 레노버 CEO. 이 친구도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텐센트의 마화탕이라는 친구입니다. 텐센트 하면 게임으로 유명하죠. 이 친구도 이제 시진핑한테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탄압을 어떻게 받느냐면, 게임이 청소년한테 해롭다 해가지고 게임 단속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밑보여서 한때 예난에 가가지고 이민복 입고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혁명이제. 그리고 그거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학습 강국이라고, 학습의 습이 시진핑의 습자입니다. 시진핑 어록 앱을 휴대폰에 까는 그 앱을 개발해서 시진핑한테 결국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방하면 보험으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우시아오프입니다. 지금 2년 전에 18년형을 받았습니다. 뭐 부패하고 직무상 배임죄인가 뭐 그렇게 죄명을 그렇게 되는데, 그냥 중공산당은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다 지금 뒤끝이 굉장히 안 좋은 CEO들인데, 마화탕은 정협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나타날 건지 어떤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월다이는 이제 부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뉴욕타임즈에 몇 년 전에 났었던 건데, 이것도 중국 당국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기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졌습니다. 다 올라오드립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장자는 리펑, 우방고 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후진타오 아들은 후하이펑 친구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홍월다이의 뭐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싱화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같은데 스캐닝 하는 기구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바오는 아들이 원인송이라는 친구인데 위성통신 회사 CEO입니다. 그리고 짱베이리가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보석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원자바오 하면은 굉장히 청백리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죠. 잠바를 뭐 10년 동안 입고 운동화를 맨날 똑같은 운동화 신고 다닌다 해가지고 굉장히 평민 총리, 서민 같은 총리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알짜배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자바오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원자바오는 또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읽는 것 같아가지고 고사성어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자기 컴퓨터라고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원자바오는 굉장히 문과 체질입니다. 굉장히 뭐 고사성어나 이런 걸 제때제때 써먹을 걸 항상 기억을 하고 다닙니다. 원자바오,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스촨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원자바오 가는 데만 구조가 됩니다. 다 미리 짜맞춘 겁니다. 물론 한국 119도 가고 일본 119도 가고 하는데, 일본 119 간 데에서는 구조자가 나왔습니다. 그 미리 다 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119 가는 데는 서울에서 취재팀이 왔어요. 119 취재를 해야 되겠다. 거기 구조 생존자 나오면 큰 뉴스 된다. 저는 그랬더니 절대 가지 말아요. 그거 절대 안 나온다. 지금 한국 가줄 시간입니다.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이는 굉장히 가장 센 게 지금 장점입니다. 지금 시진핑도 이제 장점이라고 최후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장점이는 사실 24년 동안 집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푸진타오시에도 사실 섭정 비슷하게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상하이방의 세계를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 아들이 뭐 장맨홍인데 상하이 연합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조인트 벤처 했고 굉장히 돈 많은 친구입니다. 장점인하고 장맨홍은 가장 유명한 게 간이식 수술입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무지 장수합니다. 90세가 보통이고 100세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을 가는 것처럼 간이나 심장이나 좀 너덜너덜하다 하면 뭐 빠른 공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제수를 장기로 바로 바꿉니다. 장면왕도 심장 이식 수술을 몇 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장면왕이 아들이었고요. 엘빈 장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장제창입니다. 손자인데 손자도 역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 캐피탈은 조 바이든이 월급 받으면 됩니다. 이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하고 연관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차이나 커넥션이 바로 이제 장자는 손자하고 바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펑은 천안문 사태 때 동시아웃빈과 함께 강경 진압을 지시한 사람인데 삼엽단 만든 사람이죠. 근데 삼엽단 건설 준공 시기에 쏙 빠졌습니다. 사업들이 무너질까봐 만고의 주인일까 같아가지고 쏙 빠졌는데, 리펑 가족들은 수력발전, 리펑의 전공이 수력발전입니다.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인데, 그래서 리펑 가족은 전력회사, 그 딸이 리샤오린인데 전력회사 CEO입니다. 아들인 리샤오컴도 마찬가지고 파워 컴퍼니를 우방구업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위인가 역시 큰 부자인데, 원자바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의 8천에 이게 패밀리트리가 부패 사슬이 대단합니다. 형은 쓰레기 재처리 발전 회사를 가지고 있고 사돈의 8천까지 패밀리트리가 굉장합니다. 왕젠린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륙의 최고 거부라고 하는데, 보통 중국 거부하면 리카싱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 얘기도 많이 합니다. 통계마다 틀리는데 알리바바 마윈이 최고 부자라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다 그룹의 회장이죠. 완다는 대도시마다 완다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큰 건물 쇼핑몰이 있고, 이 사람이 미국 할리우드에도 투자를 한 사람인데, AMC라고 영화 체인에도 투자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재산도 다 이게 중국 원로들 가족들이 다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월 13일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지금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냐면 2012년에 26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영화 체인을 인수했는데 우한 폐렴으로 영화 산업이 다 망했습니다. 오죽하면 뮬란이 글로벌 박스오피스가 몇백 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폭스콘과 TSMC나 화웨이를 먹는 건 상승됩니다. 이 폭스콘 회사는 버타임입니다.
맨 왼쪽 화면은 관훈장을 가마에다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대륙에 상당히 연고를 가지고 있어요. 관훈장은 중국의 선서성의 연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금박한 관훈장을 모시고 대만까지 모시고 오는데, 대만 사람들이 저 관훈장이나 마조를 굉장히 신봉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스콘신주 갈 겸 트럼프 만나러 갈 때 사진입니다. 마조상을 가지고 야구 모자에다가 청첩대기를 붙여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시진핑의 부젠성 성장했을 때부터 잘 보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륙의 스테이크 굉장히 큰데, 지금 인도로 많이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뉴스 보면 폭스콘 대륙 공장들이 지금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업무 재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생산 라인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SMC죠. TSMC의 장충모라는 사람입니다. 반도체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TSMC가 애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삼성하고도 경쟁업체인데, TSMC가 미국으로 감으로써 이제 삼성과 격차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화웨이는 부랴부랴 이제 중국의 SMIC라는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업체는 14나노 밖에 못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5나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화웨이 선전 캠퍼스입니다. 선전 캠퍼스 헤드쿼터가 선전에 있는데, 오른쪽 위의 사진은 블랙스완입니다. 정신교육용 직원 정신교육용으로 블랙스완을 키웁니다. 미래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에서 블랙스완을 키우고 있는데, 화웨이는 이번에 몰락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중국이 아주 박살을 나고 있는데, 근데 경자년 120년 전 경자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저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했을 때 는 8개국 됐지만 지금 80개국도 아니고 120개국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고 있고, 중국이 파산할 정도로 이제 따지고 있는데, 그럼 뭐 조성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WTO가 마지막 전장터가 될 것 같습니다. WTO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제 재개조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한국도 국익을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진짜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놓고, 삼성 우리 기업 굉장히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정당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북경 특파원을 진행하시는 분 같고, 저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가장 생생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권귀, 권기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권기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충근 대표님 모시고 드리겠습니다. 10분, 15분. 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중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 지금 발표하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하신 우리 박상우 선생께서 중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국제정치의 그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세. 큰 흐름이죠. 그 대세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론적으로 자기 힘이 세계의 50%가 되면은 그 나라는 대세를 거역해도 됩니다. 왜? 자기가 세계의 반이니까. 그런데 강대국일자 하더라도 자기 힘이
세계의 5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대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세를 여러 가지 점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 한 20, 30년 동안 세계의 대세가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꺾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딜러들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져야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세계화의 시대라고 그랬고 그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드디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시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의 시대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화의 시대 때 이제 드디어 세계 2등으로 올라갔죠. 세계 2등으로 올라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중국 같은 나라도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비록 공산주의 독재를 하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세계는 괜찮아져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한 30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항을 했죠. 그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세계화가 더 좋아. 아니야, 국가 위주로 돼야 되지. 지금 이 국제정치의 싸움은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영어로는 MAGA라고 그럽니다. 마가라고 그러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주의 거기랑 싸우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MAGA 미국을 위대하게는 지금 세계화에서 탈피하고 국가를 더 중시함으로써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은 세계화를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세계로 더 나가는 겁니다. 이 두 주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2008년에 미국의 그 레어만 브로더스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100%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쓴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었습니다. 이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 2008년 무렵부터 미국과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30년 후에 2008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한 40년 무렵에 물어봤어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세계 1등이 되겠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1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미국이 그때도 1등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왜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2008년 상황 보니까 미국이 내일모레 붕괴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반문이 나와 있는데 미국이 2040년에도 1등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로 평화롭게 자기의 1등의 지위를 2등한테 양보하는 그런 전략 문화를 가지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평화적으로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양보, 중국이 2등이든 일본이 2등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2등이든 2등이 도전자가 되는데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끝내주는 지위를 2등한테
전쟁에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보하지 않는 나라다.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최대 강국,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한테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런 대규모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전부 세계 패권을 놓고 1등하고 2등이 싸운 겁니다. 하물며 미국 같은, 미국은 전쟁을 무지하게 잘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그때 미국은 아주 허약한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짜리 아주 약소국인데 독립을 할 때 세계 최강인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끝내주는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저는 2008년 무렵에 미국은 2040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그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 정말로 돈도 많고 군사력으로 더 세게 됐을 때 그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미리 미국이 확실하게 이길 때 그때 싸울 것이다. 그때 중국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키는 것은 소련을 붕괴시킨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미국하고 따로 존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 2위로 된 것은 미국이 사실은 길러준 겁니다. 미국하고 엮여져가지고 세계 2위가 됐는데 바로 미국이 그 엮임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뭘 하게 되는 겁니다. 요새 미국 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디커플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세계 공급망, 미국은 소비자, 중국은 생산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 구조에서 중국을 빼버리겠다. 이제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거나 또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만들거나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거나 중국을 이제 거기서 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망해지는 겁니다. 왜? 덤볐거든요. 아직 크기 전에 미국한테 덤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돈 열심히 벌고 싸움하지 말고 잘 살자라는 세월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내가 1등 되고 싶어 그러면서 미국한테 대들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싸움, 이 싸움이 그래도 설마 싸우겠냐? 화해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겠어? 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저것이 정말 우리를 죽이겠다고 내밀 수도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전자를 무참하게 작사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1등으로 남으려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대세를 약한 나라가 대세 건드리면은 세월이 바뀌었을 때 그 약한 나라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고종 때 그랬습니다. 고종 때. 고종 때 말이죠. 지금 거꾸로 110년 전 얘기를 하면은 그때 세상에서 이거 골치 아파 이런 문제야. 이게 힘이 무럭무럭 크는데 얘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주류, 시끄럽지 않지만 세계의 주류가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 러시아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자기 정권을 살려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 붙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한테 붙으면은 영국이나 미국이 보기에 특히 영국이 보기에 이 힘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버리겠네. 한반도는 지도를 보면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스프링보드입니다. 탁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가 러시아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되지. 라고 영국이 생각했고 또 영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러시아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나오면 태평양 바다는 우리 거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일본의 외교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1등하고 붙어 있는답니다. 어느 경우하고도 1등하고 붙어 있는다. 그때 영국이 1등 아닙니까? 미국이 그 대세력이고. 그래서 글로 붙은 겁니다. 그러고서 조금 고생을 한 거예요. 러시아랑 전쟁을 했으니까. 그 고생을 했던 대가로, 물론 그 고생을 할 때, 러시아를 깰 때, 일본의 군함은 절반은 영국제고 절반은 미국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깼고 아시아 챔피언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조선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도 비슷합니다. 국제정치는 본질적으로 힘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가 선량하고 착하면은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법률이 확보된 데서는 힘이 없으면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국제정치에서는 착하게 살면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럼 바보 취급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국제정치는 왜 그러냐? 동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냉혹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정교한 학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대세를 거슬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 우리 힘을 무지하게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 힘 늘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심지어는 북한도 자기 힘을 늘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다가 지금 뭐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동맹국을 얻으면 됩니다. 자기 힘을 세게 하고 좋은 동맹을 얻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자기 힘을 늘리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봤자 인구 7천만, 8천만인데 그거 가지고서 이 넓이에, 이 땅의 넓이에, 이 인구에 우리가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에 지금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랑 동맹관계에 있는 뭐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정말 그 외교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놓은 안전장치입니다. 그거가 있는데 동맹,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부 사람 중에서 동맹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원칙 말이겠습니다. 철칙. 모든 동맹, 우리보다 힘센 나라랑 동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힘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맹국은 반드시 먼 곳에 있는 나라여야 한다. 먼 곳에 있는 나라만이 동맹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강대국은 작은 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그 나라 땅이 지거로 착각합니다. 강대국에 있어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랑 동맹을 맺는 이유는 땅을 빌리기 위해서, 기지를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지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의 경우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중국의 힘을 빌렸다.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 중국 군대를 여기 데리고 왔다. 중국 군대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일본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 군대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왜? 이건 내가 점령했는데. 그래서 철칙,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을 때 이 땅을 자기 나라 땅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나라, 문자를 쓰자면은 테리토리얼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세계에서 몇 대 강국 중에서 이 땅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이익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철칙 1에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철칙, 동맹국은 가급적, 꼭 그렇진 않아도 돼요. 가급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생각이 같은 나라를 맺는 것이 좋다. 국제정치는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생각이 틀리는 나라랑도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익만 같으면. 미국이 독일이라는 골치 아픈 나라랑 싸우려고 소련하고 생각이 다른데 소련하고 동맹한 적이 있죠. 국제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칙으로 생각이 같은 나라는 좋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입니다. 세 번째 철칙. 세 번째 철칙은 더욱 노골적인데 싸워서 누가 이길까를 잘 봐야 됩니다.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라가 이제 세 번째 철칙입니다.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라. 지금 발표하신 두 분하고 토론하신 한 분 선생님이 미국이 이기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고 그랬는데 불을 보듯 뻔하죠. 그 논리가 토톨로지가 되겠지만은 중원 부원이 되겠지만은 미국은 이길 수 있을 때 일을 끝내버릴 겁니다. 이길 수 있을 때 전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동맹을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패권 시대가 이제 옵니다. 어떤 학자는 미국이 이제 혼자 1등이 되면은 아시아에서 손을 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덤빌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맞먹는 나라가 많을 때 미국은 동맹을 사용합니다. 소련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있을 때 한반도라는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은 한국에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가고 있는 이유가 가려고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번역한 그 미국 학자 책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중국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이 미국한테 도무지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것이다. 왜? 이제 도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친절하게도 한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국이 미국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너한테는 강대국 아니겠냐. 근데 우리가 떠났을 때 너는 중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아마도 핵을 가져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중국이 앞으로 30년 후에 미국을 앞선다는 그 잘못. 두 번째, 국제정치에서 착하게 지내면은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살 거다라는 국제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분들이 현 정부가 뭐 미국이 미워서 중국하고 친해졌는지 뭐 그런 거 잘 우리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세에 거스르게 될 경우, 그리고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대세가 미국이 패권으로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등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2등은. 아시아 1등이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지금 많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근데 바로 우리가 일본한테는 매일 싸우자고 그러고 중국한테는 매일 밀리고 있고, 과연 이것이 근면간 다가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성환 교수가 이 제목 아주 참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중에 늪에 빠지다. 늪에서 빨리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최원목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 두 분이 다 TV가 있으신데요. 요즘 TV 없으면 안 된다는 저도 있습니다. 정교모 TV라고요.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중국몽에 대한 비판부터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미래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의 내 정도 마찬가지지만 왜 정이 몽이라는 거에 빠지면 참 참담한 거죠. 그 국제사회가 어떤데 그거를 어떤 나라를 그렇게 몽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나라에 이렇게 꿈을 꾸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 취할 바가 아니죠. 이 중국몽이라는 거에 그 뿌리는 우리 두 분이 발제하신 거와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586, 386 운동권 세력이 뭐 신주단지처럼 읽고 되풀이했던 그 책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우상과 이성 뭐 이런 책들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조차 굉장히 좀 한쪽으로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게 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인간 개조 실험이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쪽으로만 정의를 하고 모든 이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동경, 뭐 일부까지 비추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정의를 내린 거를 그 세대들이 굉장히 아직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중국에 방문해서요 칭화대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중국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가장 존경하느냐? 그럴 때 덩샤표, 그다음에 마오쩌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외교적 수사일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 특히 마오쩌둥이 포함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베이징대 연설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에도 보면은 마오쩌둥 주석 얘기를 하면서 대장정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김삼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독립운동가는 상당히 존중할 만하죠. 근데 그 중에서 딱 그 양반을 찍으면서 그렇게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을 상당히 좀 미워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대장정 뭐 이런 거를 그걸 그렇게 어떤 상당히 그 국제적인 학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국몽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뿌리가 있고 지금 정치권에도 분명히 연결되고 있는 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 역대 정부가 사실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많이 바뀌고 있었으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지금 뭐 토론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미동맹이 주축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일본까지 들어가서 삼각협력 기조, 삼각협력 외교 기조 이게 주축이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경제 정책은 이미 가보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시험되고 있고 외교 정책도 분명히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중국몽 정책 이게 이제 가보지 않는 길로 분명히 채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뭐 새로운 길을 가는 거는 좋고 외교라는 게 어느 단계에 나라가 크면 변화를 겪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상당히 그 한쪽 논리로 또 과거 지향적인 생각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수정하다시피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몽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북한 뭐라 그럽니까? 북한에 대한 우선적인 그 중요성 부여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민족 공조론 사고가 연결되게 되면 이 중국몽이 상당히 그 북한 문제와도 연결돼서 이게 정치화되고 국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 외교가 정말로 이념 외교를 떠나서 완전히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종속 개념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전통적인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상당히 많은 축적된 자산이 있고 매몰 비용이 많은 그런 축에 대해서는 강경 일본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매몰 비용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확실성은 증가하고 매몰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사드 관련 산불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조기 입국 차단을 지키지 못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몽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주요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뭐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민경우 의원의 또 다른 폭로성 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Follow the Party라는 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정식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 중국의 어떤 공산당원이 쓰는 그 용어 용유엔 찜당조우죠. 거기에 그 영원이라는 말 빼고 Follow the Party 그 말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어떤 암호로 쓰이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들어간 흔적을 일부러 남겼다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그런 측면을 분명히 의혹을 제시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선거와 연결해서 이 중국몽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의심은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중국몽의 비용을 단순히 외교무대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지불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조성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사실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어떤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은 것도 그걸 떠나서 상당히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이지 않은 용어다. 그게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 중국은 원교 건경이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먼 나라하고는 친교하고 가까운 나라는 공입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를 지역 세계를 최소한 구축하면서 먼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먼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중국 역사가 이미 입증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고 그래서 과연 중국과의 그 중국몽이 문명 공동체가 우리가 희망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EJ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신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 중화사상 그래서 그 한국을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그 지배의 대상으로 많이 여겨져 있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거다. 그래서 어떤 대칭 관계가 아니고 비대칭적인 관계가 수립되면서 운명 공동체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 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제가 발표드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세계 질서를 움직여갈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임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탈중국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GVC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대만은 중국으로 안 가고 이제 미국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화웨이에 미국이 치는 거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의도적인 인센티브를 위주로 한 그 미국의 정책 또는 중국 탈정국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도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4, 5년은 갈 수 있는데 이게 서스테이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라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벌거너블합니다. 중국보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름대로 폐쇄성도 있고 중앙 집중형도 있고 그래서 위기 관리라든지 이걸 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측면을 끌어버릴 경우에 그 피해가 중국에도 상당한 첨단 기술이나 이런 데 가겠지만 미국에도 사실은 더 큰 부적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극단적인 전략은 상당히 미국도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블하게 취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중 관계가 정립되리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완전히 이겨버리면 우리나라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 나라가 상당히 민주지향적이고 원칙론적이면 상당히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상당히 그 국제 질서를 이렇게 서로 재편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택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나 감성적인 서로 관계에 의해서 평가를 내려야 될 게 아니고 무엇이 이기냐 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외교, 설리외교, 기존의 그 동맹과 새로운 변화의 어떤 냉철한 판단에 입각한
그 외교가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원칙도 중요한데 분명히 그런 계산하에 실리 외교가 하나의 축을 이룬 상태에서 정책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안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체제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수립해온 동맹 체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일본과 의도적으로 일본 때리기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을 모두 무너뜨린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 그 실리 외교에 해롭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안보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안보 이외의 분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GBC 라인이 재편되고 우리나라도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재편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왔고요. 분명히 실리 관점에서 새로 판단해서 안보와 경제나 또 비안보 분야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 점을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안보와 비안보적인 측면 분명히 분리하면서 나가겠다. 분명히 주권국가로서 선언하고 일관되게 실리적인 측면을 반영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취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한의 실리가 보장되고 그래야만 중국도 우리나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도 그런 측면을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분명히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이로 지금 방청석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까지 1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